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구독자 72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대 부부가 최근 20대 아들과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아이였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학대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주위에 있던 공무원이 제지하자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광복절 정말 뜻깊은 날이었죠. 그런데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의상이 정말 화사합니다. 네. 핑크색.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그렇죠. 방송이 있어서 예. 예. 근데 오늘 진짜 또 밤부터 비가 옵니다. 중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시설물 안전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반장 보십시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광복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토바이 굉음 들으신 분 많으시죠? 아니나 다를까 광복절 기념한다고 폭주족들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저렇게 경찰차 사이를 요리조리 지금 피해서 가는 폭주족. 자, 경찰차를 향해서 지금 손가락 욕, 쌍법규를 지금 날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진짜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거? 예? 다행인 거는 그나마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 니들 폭주하라고 조상님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잖아 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수해 때 의인들 모습 보면서 한국인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신 뉴욕의 테레사 민님. 세상에 이상한 인간들 천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인들 보면서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신 밥희님. 그렇죠. 자, 경기도 양주시 사는 우리 조카 조연우 고모가 사랑해 하신 까미님. 신랑 휴가라 대천 해수욕장 갔는데 파도가 높다고 수영 금지래요. 꼭 전화해보고 가세요 하신 권샘님. 경주 리조트까지 와서도 기어이 사반 보겠다고 로비에서 핸드폰 펼쳐든 울 엄마 홍미래 여사 제발 좀 하신 이다희님. 이거 뉴스야 예능이야 뭐 이렇게 재밌어 하신 박공자님. 아이고 사반 처음 보셨구나. 예능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김민수님, 난초철업님, 김누리님, 김소경님, 코로나로 격리 중인 강현실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유세 육반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누가 애 낳으래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이가 울자 보다 못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그 장소가 하필이면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네. 비행기 내에서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욕설 아닌 욕설을 좀 했는데요. 왜 피해를 주고 그러냐? 누가 애 낳으래? 죄송하다고 해야지. 욕은 제가 뺐습니다. 그러면서 네 애한테 욕하는 건 괜찮고 내가 피해가는 건 안 돼? 어른은 피해봐도 돼? 라고 지금 욕을 했던 사건인데요. 사실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범죄보다 중하게 취급을 합니다. 항공보안법에 걸려버립니다. 승객한테 안전에 위협을 줬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이 사건이 딱 그렇게 떨어질 만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자, 보다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데 마침 내가 그 비행기 탔던 사람이다 정확히 좀 얘기해 주마 뭐 이런 분도 등장하고 있어요. 네, 뭐 어떤 분인지는 저는 못 들었지만은 이제 누리꾼들이 서로 의견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애가 우는 걸 어떻게 하는 얘기냐? 우리도 다 사람들의 배려를 받고 컸지 않냐라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가 우는 것보다 이렇게 따지는 아저씨 목소리가 더 시끄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반면 정말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잘 달랬는지도 궁금하다.
달래지는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 그 비행기에 탔던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다 글을 올리고 있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뭐, 그렇게, 한 24개월 정도 되는 아이, 엄마 무릎 위에 앉아있던 아이였다는데, 그 부모들은 최대한 아이를 좀 달래고 어른이라고 이렇게 뭐 주의를 기울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내 난동, 소란이 벌어졌던 건데 사정이 어찌됐든 기내 난동,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위험합니다. 외국 같으면 저 상황에서 지금 테이저건을 맞아도 입이 얼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주차장에서 적반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주차 문제 관련한 사연 모아봤는데 첫 번째 보여주시죠. 자, 천안의 한 아파트입니다. 신고한 사람 미리 경고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렇게 벌금까지 내도록 해야만 했냐 하면서 저렇게 종이가 적혀 있죠. 자, 그런데 이 종이가 딱 떨어지니까 더 무서운 쪽지가 등장했어요. 네가 장애인 주차 신고해서 범칙금 18만 원 나왔어. 네 얼굴 좀 보게 이것도 신고해봐라 한번. 자,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이걸 신고했더니 열받는다고 이런 반의 협박성 쪽지를 붙인 겁니다. 자, 범칙금 냈다는 거 보니까 장애인 차량 그 주차구역 위반은 했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스티커가 안 붙은 차량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입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에 그런데 아파트 1층 입구에 저런 협박문이 붙은 건데요. 신고한 주민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사용하자고 만든 공간에 멀쩡한 사람이 주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건데 저렇게 협박을 당하니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자, 저희에게 이 제보를 주신 건데 제발 익명으로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저러셨겠습니까? 사실 지금 붙어 있는 경고문에 보면 충분히 사람이 외포심이라 그러죠. 협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게 구체적 위헌범이라서 정말 그 사람이 외포심을 느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외포심을 느낄 수 있으면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저 경고문 자체로는 협박죄는 성립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지금 우리가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고소가 되건 고발이 되건 어떻게 되건 그게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협박죄로 처벌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게 먼저지 그 장애인 주차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 일반인이 자리가 비었을 때 되는 장소는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연 함께 또 사진 보시죠. 자, 여기는 아파트 경차 주차 구역입니다. 자, 지금은 잘 들어와 있어요. 구역 안으로. 자, 그런데 저렇게 아니죠. 아무튼 쪽지가 붙어 있는데 하루는 주차선을 제대로 지켰더니 저런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아줌마 제발 주차선 밖으로 좀 주차하세요. 심보가 이거 원 배려를 모르는 분 같네 이거 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차선 안에 차를 제대로 넣어가지고 주차를 했더니 저런 쪽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소장님? 네, 정말 이럴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경차 주차 자리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저 보면은 이제 3개를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 공간에 경차 3개 되는 것도 뭐 문 열고 닫고 이러면 좀 좁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냥 우리 뭐 좀 넓게 뭐 3대까지 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넓게 대자라는 마음으로 주차선에 그냥 밟고 주차장 밖에다가 주차를 하곤 했대요. 여기에 경차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오늘은 한번 그래도 차선에 싹 들어가 봐야지. 그러고 이제 싹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배려를 모르는 당신이 이렇게 되면 나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서 배려를 모르는 심보네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참 기가 막힌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냥 제대로 되면 안 되고 항상 나와 있어야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가 막혀 하시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이 쪽지 쓴 사람이 경차 주차구역인데 아니 세상에 그 제대로 선 지켜서 주차했더니 야 좁아 이랬다는 거는 거기다 일반 차 대려는 거 했던 거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좀 특수 차량, 예컨대 장애인 차량, 여성 전용 구역, 경차 구역 있습니다. 경차 구역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지금 10% 정도 주차장에서 뭐 친환경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구역인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성 주차 구역 또 경차 구역에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구역을 만약 위반했을 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여성이나 경찰 구역은 제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도덕심이나 어떤 배려심에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법 위반이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도로를 전세 냈나요?입니다. 한 해안가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도로가 좁아요. 상당히 좁습니다. 자,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죠? 아하, 이거 딜레마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차가 이게 한복판에 그냥 길막을 해버리네? 멈췄었습니다. 지금 깜빡이 들어왔어요. 자, 한 명 내렸고, 지금 두 명 내리고, 지금 차 앞쪽에서 막 이 불박차하고 저 맞은편 차 지금 서 있는데, 세 명 내리고, 뭐 이렇게 많이 내려? 자, 네 명 내리고, 빨리 비켜줘야지. 왜? 지금, 이게 횟집 그 앞에다 주차하려고 세상에 차 지금,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런 분들 보면 꼭 미안하다는 말씀도 안 하셔, 또. 승희 의원님. 사실 승희 의원님, 뒤에, 예,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어요? 좀 많죠. 저희 진짜? 집 이제 출근하는 길에 꼭 저렇게 차 두 대가 교행할 수 없는 곳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켜주거나 기다려줬으면 반대편에서 배려하고 공감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바짝 붙였으면 조금 나올 수 있죠. 적어도 반대편 오는 차가 직진해서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로 중간에 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 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진해서 저 횟집 가까쪽으로 딱 붙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뭐 여행 가셨으니까 다들 기분 좋게 보내시려면 그 기분 좋은 전제는 배려와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바짝 붙이시고 앞뒤에 있는 차량들 좀 이렇게 정확하게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편의점 51만 원 외상, 편의점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함께 보시죠. 자, 손님이 편의점 직원에게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종이봉투 저거를 건넵니다. 지금 건네는 장면인데 지갑을 두고 왔네. 대신 이거 맡길게 한 거죠. 찜찜했는데 일단 맡아뒀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 30분 지나도 함흥차사.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남성이 편의점에서 사간 물건 아까 보셨죠? 별이 5개, 50만 원어치. 자, 김 기자, 편의점에서 대체 뭘 샀길래 50만 원어치를? 남성이 산 건 담배 여러 갑과 문화상품권 수십 장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은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지갑이 없으니까 회사에 가서 가져오겠다면서 대신 차키와 휴대폰 등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다는 종이봉투를 건네고 지금 사는 물건보다 더 비싼 것들이니까 5분 안에 오겠다면서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직원은 요즘 CCTV도 다 있고 바로 옆에 경찰서도 있으니 크게 의심하지 않고 보내줬다는데요.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길래 불안한 마음에 종이봉투를 열어봤더니 휴대폰은 꺼져 있고 차키도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게 원 게시글에 그 블러를 치지 않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진을 봤는데 박 변호사님 진짜 할 말 아닙니다. 그 사람 그 먹튀. 네. 그리고 정말 저는 또 이 알바생도 좀 안타까운 것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51만 원 외상을 줬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CCTV가 다 존재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줄어든 범죄 중에 하나가 저거는 뭐 절도죄는 아닙니다. 사기죄에 가깝습니다. 처분 행위가 있었으면 사기고요. 그냥 가져가 버리면 형법상으로 절도죄가 되는데 최근에 절도죄가 좀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CCTV로 거의 검거가 가능합니다. 아마 이 편의점 알바생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백주 대낮에 지금 다 CCTV로 찍고 있는데 과연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아마 약간은 좀 과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주는 걸 보이고요. 경찰에 신고한 이상 제 생각에는 뭐 곧 검거가 될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곧 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담배만 20만 원어치를 사갔어요. 담배를 뭐 그렇게 피고 싶습니까? 좀 끊어 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남편의 썩은 복숭아.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함께 보시죠. 자, 복숭아죠. 그런데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이건 뭐 이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거. 썩은 복숭아 같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복숭아 임신 21주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사온 거랍니다. 김 기자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네, 저도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든 실수라고 하든 핑계라도 좀 댔으면 좋겠는데요. 이 남편은 임신 21주차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다 달라고 부탁한 복숭아를 안 썩은 거는 한 바구니에 10,000원씩이나 한다면서 과일 가게 주인이 버리려다가 아까워서 3,000원에 팔고 있던 썩은 복숭아를 사왔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과일은 썩은 게 달달하고 맛있다면서 당당하게 아내에게 내밀었다는데요.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바나나는 싱싱한 걸로 사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하는 바나나는 싱싱한 거, 네. 그리고 사다 달라던 복숭아는 저런 거.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왼쪽 바나나. 네, 저렇게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아내는 남편이 자기 자전거, 카메라 등 취미 생활에는 몇백만 원씩도 쓰면서 자신과 아이가 먹고 싶은 싱싱한 과일조차 사주지 않는다면서 매우 서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던 푸처 핸즈업 타임. 아, 예. 그냥 당장 헤어져. 푸처 핸즈업. 아, 야, 승현님. 당장 헤어져야죠. 예. 아니 다른 예, 상황도 아니고 21주 차인데 임신. 아 그러니까 아니 내 아이를 그 출산을 위해서 임신하고 있는 부인에게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줘도 진짜 뭐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는 바나나를 그렇게 그리고 저거는 죄송합니다 못 먹는 것 같아요. 예. 뭐 잼 만들 수는 예, 있죠. 잼을 예, 만들 예, 수는 예, 있는데.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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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섭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자, 소장님이 일단 뭐 대표로 정리를 해. 소장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유, 저런 경험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아. 잘 안 되고 있겠죠. 너무 화가 났겠죠. 근데 저도 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뭘 잘해주지 않았던 몇 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확하지도 지금 않아. 부군께서 이거 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전 얘기니까 뭐 안 보고 있을 거예요. 막. 근데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감정이 그 후에도 무슨 싸움 날 때마다 계속 그때 나 임신했을 때 이렇게 따졌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 어떻게 만회하시려고 저는 만약에 진짜 이런 복숭아 사다 줬다. 임신 때는 정말 예쁜 것만 사다 주잖아요. 예쁜 애기 그러니까. 낳으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입덧할 때인데 어. 진짜 용서받기 힘든 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임유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따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6시 반에는 무조건 귀가하는 우리 엄마. 하지만 지난 금요일 조금 늦게 귀가한 우리 엄마. 오자마자 신발 휙 벗어던지고 TV 앞에 저러고 앉아있네요 하셨습니다. 자, 임 여사님 모자도 벗고 보셔야죠.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보신다. 예.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구독자 72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빨리 보고 싶다고 빨리 해달라고 그러시네요. 자, 일단 김 기자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며칠 전 춘천의 한 수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세트를 시켜 먹은 일행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전체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복을 입은 또 다른 여성 이렇게 3명이 왔는데요. 음식을 다 먹고 나서 군복 차림의 2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사복 차림의 여성이 종업원에게 휴지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여주면서 먹던 음식에서 나왔다며 자기 딸은 지금 비위가 너무 상해서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종업원은 당시 손님의 기분이 너무 언짢아 보였고 요구한 대로 메뉴 전체를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CCTV를 확인합니다.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죠. CCTV 설치 목적이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CCTV 확인해 보니까 군복을 입은 그 여성이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의자에 걸린 담요에서 뭔가 꺼내는 모습, 저렇게 꺼내는 모습들이 휴지에 또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아하. 아무것도 접시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주면서 환불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했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야. 더 문제는 한 달 전에 이 사람들이 비싼 일을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 2번 연속 내가 당했구나라고 점주는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토론한 상황입니다. 진짜 저 영상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딱 먹고 있다가 옆에 이턱 집어가지고 턱 이렇게 놓는 그 장면이 딱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72만 유튜버.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유튜버 구독자 수가 좀 빠졌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자, 아무튼 CCTV 영상 속 주인공이 유튜버, 72만 구독자 유튜버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이분 뭐 20대 여성이더라고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육감적인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72만 유튜버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연예인급이다라고 봐야 돼서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는지 지금 이분 유튜버 영상을 보면 뭐 군복을 입고 햄버거 가게에 가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삭제됐대요. 며칠 전에. 어젯밤에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삭제된 영상이 예. 네네네. 지금 이렇게 아이고, 햄버거 집에를 가고 뭐 햄버거 집을 지금 그 똑같은 햄버거 집을 지금 2번 갔다는 것 같죠? 언제 찍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상이 브이로그를 중심으로 올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로 햄버거 가게 영상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드시기도 잘 드시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잘 드셨는데 머리카락을 저렇게 나왔다고 했군요. 네, 그리고 동생이 군인이라는 사실도 이 사람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군복을 입고 갔던 그 동행한 인원은 이제 친동생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환불을 요구한 사람은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승현님. 네. 저희가 이런 먹튀 뭐 나왔다고 해서 환불해달라 이런 사람들 이 패턴을 보면 꼭 거의 다 먹고 나서 이거 뭐야 한다니까요. 그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픈 거죠. 뭐 수제 햄버거 집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들게 지금 근근히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가 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 배는 다 충분히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신체의 일정 부분을 저렇게 올려놓고 환불을 받는 것. 사실 우리 형법 347조에 보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기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처분행위를 하면 사실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먹튀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 저렇게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서 환불을 받거나 또 다른 음식을 제공받는 것. 제가 봤을 때 둘 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지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2번째 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습이라는 게 반드시 반복이 있을 필요가 없이 그런 상습성의 발현만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도 있다. 뭐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72만 유튜버면 그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저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기죠. 지금 승 의원께서 설명을 했지만 사람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 사기 딱 그 햄버거 가치만큼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성립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또 동생도 지금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허. 지금 뭐 저게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막 군인이라 그러면 글쎄 전투복이 저게 뭐 저렇게 좀 군인으로 보이긴 한데 디지털복으로 다 바뀌었긴 한데 저게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이라 하면 군사법원에서 처벌이 됩니다. 어이구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공범들이에요. 사기죄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저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데 지금 같이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거 굳이 저거 돈 몇천 원 몇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크게 처벌받고요. 군사법원에서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승현이 이 유튜버 입장을 살짝 내놨었어요. 뭐 그 입장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제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사과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갑작스러운 어떤 사건에 경황이 없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언론사 보도에서 나왔는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고는 있는데 뭐 보도 이전에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금일 저녁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박상희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유튜버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있고 난 다음에 먼저 나가고 난 다음에 뒤이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과연 옆에 있는 만약에 정말 그게 식구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거시 언론이라는 JTBC도 분명히 언론사지만 유튜브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언론에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승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입장문조차도 SNS에서 삭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이 음식점 햄버거 가게 사장님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이 직접 이 해당 음식점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해당 유튜버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신 유튜버의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연락 온 적은 있는데 사과는 없고 대신 누가 신고했냐라고 물었다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정도로 할게요. 빨리 본인의 입장 정리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배상을 하시든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난임을 겪던 부부 한 쌍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은 힘들었지만 부부는 결국 아이를 얻었는데요.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던 부부, 그런데 몇 년 뒤 병원에 가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이의 혈액형이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던 겁니다. 아내는 B형, 남편도 B형.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이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아이가 아닌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일단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정확히 26년 전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 거죠, 이 부부가. 네, 부부는 약 20여 년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인공수정을 했다가 실패하자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성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이를 체외 수정시켜서 이틀에서 5일 정도 배양한 뒤에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술이 잘 돼서 부부는 원하던 아기를 얻었고 또 해당 의사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그 병원 산부인과의 정기검진을 계속 다녔다고 하는데요. 또 의사가 퇴직하고 나면 선교 활동을 할 거라는 그런 정보도 공유하면서 가끔 안부 연락까지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아기의 혈액형이 그 부부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있어요. 뭐 유전자 법칙, 멘델의 법칙인가 그런데 일단은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가 둘 다 B형이었습니다. B형이면 이게 좀 어렵게 말하면 BO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 법칙을 적용하더라도 B형 아이면 BO가 되면 OO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B형 아이면 O형밖에 나올 수가 없고요. 아들이 지금 A형이 나왔습니다. 예.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초아 청소년과에서 혈액형이 A형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이 어머님이 마침 또 사건 반장 가족이세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참 이 고민을 많이 좀 털어놓으셨는데, 그래서 뭐가 됐든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당시 병원 측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직접 문의를 하셨다는 거죠.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다니는 소아과에서 간염 항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체열을 하잖아요. 근데 A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 상식을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의사 선생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무슨 외국 신문인지 잡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장의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돌연변이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너무 무식하게 했던 거죠. 믿었고. 아니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돌연변이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26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에 시험관 아기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일어나지 않았는가라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아니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설명 안 되는 걸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험관 아기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던 그 절박한 부모님들에게, 그 부부에게 얼마만큼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지 생각 안 해보셨는 거는 아닌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저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잘못된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시간이 흘러서 성인이 된 아이한테, 이게 26년 전이니까 성인이 됐죠. 그 아이한테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걸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되니까 병원에 이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그때 그렇게 했던 게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던 자녀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기쁨이나 그런 확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좀 거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무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크고 나서 이제는 부부는 이제 나이가 드셔가고 있고 아이는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보호자가 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병이 날 수도 있을 때 보호자니까 우리와 이 아이가 왜 설레털이 틀린지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시험관이 한 거고 돌연변이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의료적인 증거를 딱 대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병원에다가 의료적인 좀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너무 청천벽력입니다. 그 얘기를 듣던 의사가 너무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지금 나는 현재는 그거를 드릴 수가 없고 그거는 예전에 시술했던 분하고 연락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를 이제 어머니가 아신 거죠. 그래서 예전에 수술하셨던 의사한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보고는 있지만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했어요. 문자도 보내고 뭘 했는데 시쳇말로 읽고 씹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 어머님께서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의문이 풀리지 않자 결국 지난달 말 아이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요. 결과는 아이 어머니와는 일치하지만 아버지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 당시에 정자가 뒤바뀌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야, 아니 그럼 빨리 연락을 그렇죠. 뭐 문자든 뭐든 봤으면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사는. 뭐 추측하건대 돌연변이가 아니고 막 그 유전자가 아빠가 막 A형이겠죠. 바뀌겠죠. A형이면 뭐 가능한 거니까요. 메시지를 지금 보냈는데 답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외국에 지금 선교 활동 나가서 지금 좀 느리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마 나중에 그 의사가 예. 근데 당시 시술했던 의사가 메시지를 보고도 확인을 하고도 확인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진짜 읽었어요. 일이 없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다라고 지금 얘기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끝에 일이 없잖아요.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답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승현님, 결국 이 참다 못한 이 부모님들 지난 2월에 그 해당 병원 그 당시 시술을 했던 대학병원에 민원을 넣었다는데 뭐가 됐든 그 병원에서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제 주위에 난임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그 안 당해 보면 진짜 모르거든요. 그건 정말 절박하고 정말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부인 아기를 가졌던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병원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해당 의사와 연락을 하려고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방금 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그 여행 가는 장소도 되게 저는 부적절한데 정말 종교적인 신앙의 어떤 측면에서 기대서 만약에 그런 여행을 했다면 빨리 돌아오셔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설명, 다른 말로 이실직고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약간 좀 그 읽고 씹는다는 그 의사도 그렇고 지금 병원도 그렇고 약간 좀 이 상황을 좀 피하는데 급급한 느낌이 드는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공소시효 만료. 박 변호사님. 그렇죠. 제발. 형사 사건이면 이제 공소시효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형사 민사가 지금 중복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일 수도 있지만 뭐 근본적으로는 민사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둘 다 공이 10년입니다. 공소시효도 사실은 좀 길고 10년 정도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 민사 사건인데 대부분 채권이 소멸시효 10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그럼? 박 변호사님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하자가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기 때문에 시효를 조금
무시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자가 만약 심각하다면 또 지금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예. 그때부터 기사를 한다 그러면 시효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 또 통해서 지금 병원이나 그 의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 책임이 뭐 민사든 형사든 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 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같으면 수십억 큰일 날 일이죠. 소송감이죠. 큰일 날 이거 일이죠. 진짜 예. 미국 같으면. 네. 자, 소장님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20년 넘게 키운 아들을 뭐 이제 와서 나 몰라 하진 않겠지만 이게 좀 좀 그래도 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일단 뭐 기른 정이 더 깊다고 하니까 뭐 변함은 없죠. 지금 아버님께서도 당연히 그래도 내 아이다. 그럼요. 조금도 변함은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알까봐 너무 좀 걱정스럽다. 아이가 너무 상처받을까봐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굉장한 부성애로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얼마나 좀 절망스러운 얘기고, 그죠? 혼란스럽고 또 상실감이 있는 거죠. 정말 내 아이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유전자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평생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은 예. 1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못 듣고 있잖아요. 이 어머님과 아버님 받으실 그런 어떤 심적인 타격, 그리고 아들 역시 똑같이 이 얘기를 당연히 알게 되겠죠. 이제 성인인데. 예. 그랬을 때 그 혼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 승현님. 네. 당시 시술을 했다는 의사가 지금 연락을 읽고도 이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이 양반은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제일 처음에 뭐 저도 이 사건 조금 이렇게 취재를 조금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그 혈액형 이야기 할 때부터 원래 호탕한 사람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다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 의사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뭐 달리 단언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거 2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모와 같이 자랐던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된 아들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피해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건이 더 이상 크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안 줄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이런 일이 절대로 2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관 아기가 있을 때 2번 체크, 3번 체크, 4번 체크까지 반드시 그 시험관 아기의 그 부모의 당사자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좀 정확하게 시험관 시술의 법 체계를 바꾸어서 2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4번까지도 확인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관 아기에 대한 시술이 필요하다. 그런 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평택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가방에 넣은 채 학대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남성은 주위에 있던 공무원이 제지하자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가장 정말 많은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영상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가방을 간판에 힘껏 내려칩니다. 그러자 가방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바로 강아지입니다. 이게 놀란 강아지는 당황한 듯이 지금 나오네요. 멍하니 그냥 서 있습니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다른 영상에서도요, 이 남성이 강아지가 든 가방을 바닥에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서 발로 질질 그냥 끌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은 지난 2일 오전 9시쯤 경기도 평택 역사 안에서 벌어진 일로 동물권 단체 케어가 SNS에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저희가 블러를 치긴 했지만 저거 진짜 걷어버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일단은 좀 차분히 알아보면 이 사람은 그 전에도 무임승차나 기물파손 이런 문제를 여러 군데서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문제적 인물입니다. 근데 그날도 아마도 뭐 무임승차를 하려고 그랬는지 영무원께서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화풀이 분풀이를 저렇게 강아지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화가 난 그거를 조절을 못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절을 못하는 상태면 자기가 뭐 자기 몸을 때린다던가 타인을 때린다던가 뭐 이런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강아지를 학대하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사람을 때리는 거하고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보이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는 자기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면에서 감정을 대단히 컨트롤 못하는 사람도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아지가 3kg짜리 정말 작은 강아지였는데 들었다시피 저 장면을 목격한 철도 공무원들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만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네가 내 강아지한테 뭔 상관인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승 의원님.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입에서 말이 안 나올 만큼 참 정말 좀 안 좋은 상황의 영상을 봤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앞에서 도둑질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앵커께서는 그 사람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뭐 잡을 수 있으면 그렇죠. 잡아야죠.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이면 현행범은 누구나 그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을 저렇게 학대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동물 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현행범이잖아요. 저 공무원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범 체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 개 갖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개에 대한 학대고 분명히 민법에서도 이제 더 이상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런 행동에서 처벌 규정이 있다면 이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제지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 기물파손으로 이미 그 역사 내에서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자, 일단 뭐 영무원까지야 사법경찰관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경찰관이 와서도 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이 출동한 이후도 이 남성의 이 강아지에 대한 동물 학대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됐었는데요. 지금 영상을 좀 보면 경찰이 남성을 좀 제지하자 남성이 목줄만 잡은 채로 강아지를 지금 끊었습니다. 공중에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또 아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목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멍하니 있기도 했고, 결국 동물단체 이 얘기에 따르면 경찰도 남성을 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승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현행범이에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예. 보이거든요. 동물보호법 위반을 뭐 일반인이 하겠습니까? 그 견주라든지 그 가장 많이 하거든요. 예. 조금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지금 일단 불러는 쳤는데 저거 걷어내면 우리가 뭐 이 사건 반장에 무슨 피해가 있나요? 네. 어떤 피해가 피해요? 있죠. 명예훼손죄 같은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명예를 훼손한 겁니까? 그 개 주인 저 사람이 사건 반장을 상대로 거나요? 그렇죠. 걸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특강법상에 이제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것 빼고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진행자는 상당히 공개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조금 현행법상으로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소장님도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앵커께서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는데, 일단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고양이도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벽에다 대놓고 조만한 애를 저렇게 던진다는 건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목을 이렇게 끌고 질질 긁거나 대롱대롱 들어도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목 졸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애정이 전혀 없는 강아지는 도대체 왜 키우는 겁니까? 저렇게 영상 찍으려고 키우는 건지, 자랑하려고 키우는 건지, 아니면 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 심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게 해줘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강아지 지금 현재 그러면 저 견주와 분리가 됐느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 동물권 단체가 남성 거주지 관할인 수원시청에 찾아가서 강력히 요구를 한 끝에 강아지가 격리 조치가 됐었습니다. 과거형인데요. 이튿날 시청 관계자가 다시 이 강아지를 남성에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격리된 다음 날 남성이 시청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 강아지를 돌려줬다는 사실을 동물권 단체에는 사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남성의 집에는 학대받은 강아지 외에 2마리가 더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잠깐 분리가 됐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쟤는 지금 다시 그 견주한테 돌아갔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수원시청 그 견주가 와가지고 아니 지금 내 개를 왜 니들이 데리고 있어? 빨리 내놔.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뭐 저도 형사법을 하지만 정말 법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를 하잖아요. 아동 학대하면 학대에 있는 그 부모와 아이를 분리합니다. 분리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특정 보호시설에 갈 수 없으면 다시 그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주의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 반려견은 정말 이 견주의 절대적인 보호가 없으면 진짜 자기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학대하는 그 견주에게 이러한 반려견을 돌려보낸다. 이 견주 입장에서 반려견이 아니겠죠. 이 학대를 일삼는 그 개를 돌려보낸다는 거는 위험이 있는 곳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곳에 다시 그 개를 돌려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저는 파양까지도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동학대가 너무 심하면 그 부모에게 사실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듯이 이러한 반려견에도 우리가 이제 1,000만, 2,000만 어떤 반려견이 있으면 이 법도 조금 더 동물복지법이 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법이 없다면 하루속히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양할 수 있고 그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면은 수원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수원시청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진짜 댓글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뭐 관련 법이 없습니다. 승 의원이 설명했지만 관련해서 무슨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법적인 그게 없고 독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할 때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시험까지 치기도 하고요. 그 자격이 없으면 같이 못 있게 만듭니다. 이야. 독일에는 독일의 헌법이 이제 기본법인데요. 독일 헌법에는 동물의 생명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그거 히틀러 때 만든 거예요, 사실. 자, 그 정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법은 지금 아직까지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원시나 그 관계 당국에서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승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입법적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승현님 일단 그 제가 보니까 현재 이 여론이 막 지금 부글부글 지금 채팅창도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원시청에서 다시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좀 긴급 격리 조치를 재논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아니 꼭 이렇게 돼야 이렇게 한다니까 꼭 그냥 제가 조금만 더 쓴소리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나오는 사진 이렇게 벽에 강아지 이렇게 할 때 뒤에 철도 공무원 3명 서가 있었잖아요. 지하철 공무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강아지 학대하는 것. 그러니까 체포하십시오. 현행범으로. 또한 경찰이 있는데 그 철도 경찰 뒤에 붙어 있잖아요. 당신들 특사경이라고. 당신들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람이면 그때 현행범 체포하셨어야죠. 그 개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그 경찰 2명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를 바깥에 던지는 모습에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우리는 강아지를 먼저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같은 이 사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니까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그 행동에 적합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부지방에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각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합니다.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결혼 20년 차 주부 장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는 장 씨.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갑상샘 암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의사는 다른 암에 비해서는 착한 암이라며 장 씨를 위로했지만 수술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장 씨는 놀랄 가족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담담하게 자신의 상태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괜찮냐는 걱정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은 남편은 장 씨의 수술과 치료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유사암을 가지고 유난을 떨지 말라는 건데요. 순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져 버렸다는 장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 사연도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제가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아플 때가, 그것도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플 때가 되게 서럽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부부고 또 20년 가까이 부부 생활을 했던 주부인데 남편이 이렇게 듣는 둥 마는 둥 했다면 정말 너무너무 서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장 씨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고 합니다. 환절기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고 출산할 때 2번 빼고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장 씨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더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걱정할 아이들을 생각해서 담담한 척 하면서도 남편만은 그래도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던 건데 너무도 무관심한 태도에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 사연 듣고 말고 할 필요도 없어요. 벌써 그냥 이혼해. 탁 이런. 기계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좀 사연이 일단 좀 더 들어보고 판단을 해보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 20년 차 부부. 네, 결혼 20년 차에 고등학생 아이들 둘을 둔 40대 부부라고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장남인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살았다는데요. 그러다가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의 지병과 치매 증세까지 심해지면서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어서 결혼 18년 만에 4가족만 단란하게 살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남편과 사이가 좋았겠죠? 남편이 건설 현장을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주말 부부였다고 하는데 사실 주말 부부가 되면 주말에만 만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살았는가 봐요. 이 아내가.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약간의 고부 갈등이 있으면 거기에 중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정말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떻게든 이 2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는 거죠. 남편도 없는 집에서 굳이 말하면 시집살이를 한 거네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약속은 된 상태였대요. 근데 이 장씨께서 워낙에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오래 살아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친정어머니는 이미 예감이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시고 시부모님이랑 사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살다 보니까 와, 시부모님과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1년에 제사는 10번이 넘었고요. 아이고. 시부모님의 그 식성은 굉장히 좀 까다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남편도 집에도 잘 없는데 또 오면 이 남편을 너무 시부모님께서 예뻐하시니까 그냥 아들만 그냥 이렇게 끼고 도시는 거죠. 그걸 다 보셨어야 됐고 장 씨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관심한 상태에서 항상 그냥 집안일,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님 공경하기 이런 것만 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무슨 제사가 10번이나 있어. 많네요, 좀. 많습니다. 예. 이혼. 아니 그걸로 이혼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요. 일단은 진작에 좀 이혼하지 않은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참 힘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부 특히 이 며느리 상황을 보면 장 씨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살림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더 믿음직했던 것 같고 또 살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도 너무 잘 키웠기 때문에 예. 이 하통한 성격, 좋은 성격 때문에 긍정적으로 아마 계속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잘 살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정도는 진짜 효부상을 줘도 될 정도의 그런 며느리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애들 이제 대학만 보내면 보통 다 끝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시집살이를 이제 18년 만에 끝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매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챙겨서 요양병원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고3 큰아이는 수능을 앞두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몹시 예민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공사 현장이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집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장 씨는 이제 아픈 시어머니 챙기랴 예민한 고3 수험생 챙기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이 사연의 본격적인 좀 어떤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데, 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40대 이후에 계속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았었는데 건강 체질이다 보니까 뭐 흔한 질병 하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직 검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결국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다만 수술하긴 해야 되지만 이게 수술 후에 관리만 잘하면 괜찮을 거다. 의사가 그렇게 소견을 밝힌 바가 있는 갑상선암이었습니다. 자, 뭐 갑상샘암이 암 진행이 느리고 또 사망률도 높지 않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착한 암, 거북이암 뭐 이런 별칭으로도 불리곤 있지만 그래도 암이잖아요, 암. 당사자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갑상샘암이 사망률이 낮다, 잘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친구가 갑상샘암으로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갔을 때 그 친구 하루 왼종일 울더라고요. 그렇게 씩씩한 친구가. 그렇구나. 당사자 입장은 이 캔서, 암이라는 게 얼마만큼 무서운 건지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 부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 지금 2아이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잘 모셔야 되는데 나한테 갑상샘암이라니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남편한테 혹시 이 얘기하면 남편이 놀랄까 봐 이런 이야기만 했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꼭 서울에 올라와야 돼. 꼭 올라와야 돼. 라는 말만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성홍님이 갑상샘암이 실제 이렇게 옵니다. 저도 평생 잘 아프지 않고 병원 신세 져본 적 없었는데 건강검진 때 처음 알았어요. 갑상샘암은 스트레스 때문에 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럴 때 말이죠. 보통 아프고 자기가 정말 어떤 이런 진짜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딱 들었는데 가장 이 통보에 그냥 화들짝 놀라야 될 그렇죠. 남편, 남의 편이 아닌 그냥 진짜 남편. 이 반응이 좀 남편의 첫 마디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갑상선암? 그 별거 아니라는데 내 친구도 걸렸다고 하던데 일단은 보험 혹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3짜리 아들이 있으니까 니 혼자 몰래 가서 수술 좀 받고 오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는 소장님 이 정도 워딩을 날리면 저는 약간 진짜 그냥 이혼하자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네, 정말 한숨이 나오네요. 무슨 별거 아니래. 갑상샘암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별거 아니래라고 얘기를 하고 보험금부터 알아봐라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남의 편이네요. 네, 근데 이 지금 장 씨도 결혼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큰 소리를 내고 싸움이 났습니다. 너무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도 없고 그동안 시집살이 하고 애들 키우고 내조하느라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서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좀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평생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부인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자기도 이제 속상해서 그랬다고 이제 부인을 달랬지만 일단 장 씨는 마음속에서 그 뭐 별것도 아닌데 뭘 그래 보험금 알아봐 이 얘기에서 이제 오망정이 확 일단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진짜로 내가 미안해 내가 정말 속상해서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라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다시 내려간 후부터는 다시 무관심. 괜찮냐고 전화도 안 하고 언제 수술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한테 엄마 좀 잘 챙겨줘라 이런 것도 없고 심지어 문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장 씨는 지금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조금 충격적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갑상샘암 진단받은 아내에게 이렇게 타박하는 남편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여튼 참 쉽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내가 아프면 약간 아파도 많이 아픈 것처럼 오바를 떠는 게 정상이거든요. 박 변호사님이 그러잖아요. 손톱에 뭐가 차가 어떡하노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실제 그러시잖아요. 더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아픈 척을 하고 그러니까. 더 걱정하는 척이라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좀 그 아픔이 좀 적어지거든요. 이 부부가 배우자 간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남자는 정말 그 요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민법상 이혼 사유 되려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일회적 사유보다는 조금 지속적인 사유가 중요한데 이 정도 한 번 정도 얘기가 만약 이게 더 커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으면 모르지만 아직 이 단계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승희 언니부터 딱 그 한 말씀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사람은 언제나 아플 수 있어요. 부인이 아플 때 정말 잘해야지 자기가 아플 때 그 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 같이 가는 부인 아플 때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도요. 네, 저는 이 남편은 빵점 남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은 100점을 넘어서도 지금 200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이 걸렸는데도 남편이 걱정할까 봐 얘기조차 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100점만 하시면 되는데 200점까지 하셨던 부인인데 지금은 오로지 나만 생각해라. 오로지 지금은 자기의 건강과 평화, 마음의 평안만 생각하지, 지금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남편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일단은 나만 생각하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가시고 수술 받아야 되신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으시고 돈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 남편이 싹싹 빌지 않으면 정말 이혼도 고려할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워낙 이런 남편과는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따끔하게. 안타깝습니다. 설사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충격적인 질병일 수 있는데 어떻게 배우자라면 오히려 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법률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혼 당해도 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네.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김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막 엄청 화가 나셨어요. 아까 그 강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이 값상세 마음을 직접 이제 겪어보신 가족분들도 계세요. 오. 진주님, 김명숙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 이게 수술 후에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쉽게 피로해져서 결코 맞아요. 쉽게 볼 암이 아니다라고 맞아요. 하시면서 저런 인정 없고 심성 나쁜 사람하고 더 살 이유가 없다. 이혼해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또 설탕님께서는요. 이 남편이 말로만 저러는지 행동을 직접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성동일처럼 옛날 스타일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직접 보질 못해가지고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아르메니아로 가보시죠. 오, 네, 건물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갑자기 펑 하는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와우. 네, 짙은 연기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쇄적인 폭발에 놀라서 현장에서 몸을 막 피하기 급급한 모습인데요.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앙상한 불조만 남긴 채 전소됐고 인근 건물과 주변에 세워져 있던 차들도 온통 불에 타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폭발 원인은요? 화재가 발생한 곳은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의 한 시장인데요. 목격자들의 말에 따르면 폭죽을 보관하던 건물에서 첫 폭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200여 명과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했지만 진화하는 도중에도 폭죽이 마구 연쇄적으로 터지는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문제는 인근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들이 구조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25명의 이름을 공개하며 굴착기를 동원해 생존자를 찾고 있는 상태인데요. 부디 25명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뉴욕도로 한복판에서 관광 마차를 끌던 말 한 마리가 쓰러져 있습니다. 말을 끌던 남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줄을 잡아당겨보지만 축 늘어진 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무더운 여름에 매연이 가득한 자동차 도로 위를 달리던 말이 그만 탈진해버린 겁니다.
아우 세상에 얼마나 더웠으면. 그렇습니다. 해당 일대 교통이 온통 마비되면서 기마 경찰이 출동해서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약 1시간 정도 물을 뿌리고 먹인 후에야 힘겹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 박수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한편으로는 쉴 틈 없이 혹사당하는 말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예. 반응도 보였습니다. 시민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New Yorkers are so tired of seeing horses collapsing, dying, being worked while they're sick, being dragged through the streets, emaciated. We're tired of it. We're tired of going viral for all the wrong reasons. 맞아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도 뉴욕에서는 관광마차를 타고 센트럴파크를 도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관광마차를 아예 없애거나 전기마차로 대체하자는 방안 등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데요. 어쩌면 2년 뒤인 2024년부터 말이 사람을 끄는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동물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놀이공원 가면 많이 먹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을 푼 여성 앞에 거대한 코가 다가옵니다. 아하. 상당히 재촉하는 것 같은데 꿀꺽 먹어치웁니다. 벌써 없습니다. 없어, 다시 없어. 코를 들이댑니다. 또 내놔. 여성 단호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없어. 잘 가. 없어요. 없지만 코끼리 더 먹고 싶은 나머지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려보지만 반응이 없자 그렇게 코끼리가 물러섭니다. 이렇게 울었군요. 예, 코끼리. 어. 하지만 뒤돌아서는 코끼리 마음이 조금 약해졌죠, 여성이. 그래서 이번엔 아이스크림 콘 2개를 준비해서 자, 내밉니다. 여성 신나게 걸어와서 아이스크림 뭐가 치우죠. 아유 직접 넣어주네. 네, 맛있죠. 자, 코끼리 바라보는 여성 눈빛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둘이 친한 모양이에요. 친하죠. 코끼리 매일 지역공을 돌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데요. 집으로 떠나기 전에 이렇게 꼭 한번 여성에게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가끔 관광객들이 코끼리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긴 하지만 여성이 건네는 건 공짜입니다. 아무래도 코끼리의 애교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둘의 우정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코끼리 울음 한번. 아유, 좀 까마귀였어요.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멕시코로 예. 가보시죠. 자, 강아지인데요. 강아지 한 마리가 기다란 줄을 입에 문 채 질겅질겅 지금 씹어 먹고 있어요. 바닥에 엎어져 있는 또 다른 강아지 목줄을 끊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참을 물어뜯더니 결국 목줄을 끊어내는 데 성공하고 녀석 친구와 함께 도망쳐 버립니다. 오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하죠. 어. 누리꾼들도 이 영상 보면서 또돌이개가 묶인 개에게 동정심을 느껴서 끊어준 것이라 추측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 예상과 달리 두 녀석 모두 같은 주인을 둔 반려견이었습니다. 견주가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 잠시 목줄을 묶어둔 사이에 친구와 같이 놀고 싶었던 전박이 강아지가 목줄을 씹어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신나게 뛰놀던 강아지를 발견한 견주는 목욕은 좀 늦게 해도 괜찮다면서 사이 좋은 둘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사이좋게 잘 지내고요. 자 메가박등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자 부산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여주시죠. 부산 시내버스 1005번 운전하시는 이광수 기사님 운행 마치고 4반 6반 시청하려고 포즈 좀 잡아봤습니다 하셨습니다. 부산 동아대 입구 국회 부산도서관 지나는 1005번 안전운전하시고 흥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지금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안전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비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